만약에 현 시장이 추세 하락장이라면 사실은 뭐 비우는 게 맞을 거고, 그다음 강세장이라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며칠 지난 사이에 뭐가 방향이 바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개인이 또 3조 원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분량을 뺏긴 거고 예. 그분들은 아마 더 큰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동안 사지 못하셨던 것들 잘 담으시면 돼요. 몇 년 전까지 우리 시장이 좀 애매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은 다 신고가인데 우리만 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철수했던 외국인 사무소가 다시 개시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훨씬 더 본격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건 진짜 예사롭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3회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같은 시장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주 봤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오. 예.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방송에서도 사실 방송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비우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우매한 질문입니다. 사실 추석 동안에도 비울 정도의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예. 네. 이제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그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뭔가 큰 틀에서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현 시장이 추세 하락장이라면 사실은 뭐 비우는 게 맞을 거고, 그다음 강세장이라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그 며칠 지난 사이에 뭐가 방향이 바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진짜 뭐 우주인이 침공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없는 건데, 오히려 그런 어떤 불안감들 때문에 사실 줄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뭐 이런 불확실성 앞두느니 내가 좀 줄여볼까라고 했다가 곤란한 게 많아지는 게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아, 그래서 개인이 또 3조 원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분량을 뺏긴 거고 예. 그분들은 아마 더 큰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에는 조금 현금화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셧다운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장기화 된다라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 장기화됐을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이제 셧다운이 있었던 적이 뭐 몇십 차례, 한 20차례 정도 있었었고, 뭐 근래에는 트럼프 일기 때도 있었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최장 기간이 이제 35일 정도 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쉽지 않은 셧다운인 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 셧다운이라는 변수 자체가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방향성 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뭔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 방향은 아니고, 단지 물론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굉장히 좀 길어졌을 때,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갔었을 때 일부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단 길어졌을 때 얘기인 거고, 이전에 평균을 보면 한 14일 정도가 일단은 셧다운 정도였는데, 이번이 옛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전면 셧다운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봤던 거의 대부분의 셧다운 20차례에서 정부가 문을 닫았을 때는 대부분 부분 셧다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미국 예산안은 12개 법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안 된 거는 2013년 이후에 처음인 거고, 나머지 2018년에 있었던 거 그 이전에는 뭐 어떤 땐 7개, 어떨 땐 뭐 5개 이런 식으로 부분적이었는데, 이번이 전면 셧다운인 거니까 12개 법안이 다 통과가 안 된 거니까 이전보다는 분명히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뭐 쉬어갈 수 있는 빌미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건 단기간에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길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이전에도 놓고 보면 혹시 그로 인해서 일시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악재까지 오히려 다 반영을 하고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올랐었어, 그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잘 사야 되는 기회인 거지, 이로 인해서 뭐 팔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저는 그 시장이 지금 이 셧다운 사태를 이해하는 그 방식이 이 논리가 어떤 근거로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가는 그거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보통 정부가 셧다운 되면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네. 네. 2018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죠.
그때도 35일 됐었을 때 48만 명 해고가 됐었어요. 그러면 정부부문에서 이 정도 해고면 그 다음에 나오는 비농업법은 고용지표가 아주 망가지게 나오겠죠. 예. 네. 그렇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야 요즘 고용이 수급과 공급이 너무 타이트해서 이게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정말 깨질 수도 있는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 이런 숫자가 나오면 그게 일시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고용시장엔 단기 충격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지금 트럼프는 대놓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셧다운되면 공무원들을 아예 영구 해고해버릴 거야라는 그러니까요. 어떤 겁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용이 망가진다라면 지금 파월은 우리가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에 더 방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용이 망가졌을 경우는 되려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은 확실한 금리 인하에 예, 맞습니다. 예. 오히려 셧다운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뭐 그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예. 그 다음에는 전리품으로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영향이 그 뭐 장기화 이런 것보다도 이 영향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이 셧다운과 관련된 그 장기화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은 보통 보름이었는데 네. 그 안에 미국에 있는 여야가 모여서 임시 그 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면 또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길어지면 쉽지 않다. 그죠? 길어지면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생채기라도 일단은 맞고 간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우리가 연휴가 끝난 다음에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이 14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휴가 쉬고 나서도 그 정도 기간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뒤로도 훨씬 대치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면 핑계거리는 될 수도 있겠죠. 앞서서 가장 길었던 셧다운 기간이 이제 35일간 지속됐던 2018년 네. 연말 기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목됐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전체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은 35일은 길긴 했지만 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게 부분 셧다운이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는 12월에는 주가가 제법 조정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1, 2, 3월 주가가 폭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로 인해서 뭔가 조정이 온다라면 사실 큰 추세를 꺾지는 못했다는 경험이 그때도 있었다는 점들을 착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장기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셧다운에 걸리게 됐던 그 계기가 오바마 케어 지출.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워낙 양쪽에서 치열하게 맞붙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절대 질 수 없다. 예, 심지어는 공무원들을 이참에 아예 필터링을 해서 그렇죠. 예, 다 그 분야에 있는 걸러버리겠다. 사람들 자른다고 하니까. 예, 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궁지에 몰린 건 민주당입니다. 일단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네. 상원에서는 원래 상원 100명 중에서 60표를 얻어야 되는데 55표로 그게 통과가 안 된 거고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그 통과를 안 시킨 이유가 민주당에서 오바마 케어를 영구화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정부가 셧다운 된 것 자체가 지금 나름대로 민주당의 어떤 그 목리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오바마 케어나 이런 거는 불법 이민자들한테 너무나도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아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리한 거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야 이렇게 된 김에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후폭풍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민주당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과연 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치적 부담을 사실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뭐 우리도 한미 협상하는 거 보셨겠지만 트럼프의 그 어떤 협상에서 되게 밀어붙이는 게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뭐 상대방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경우들이 많았고 어쨌든 민주당이 공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사실 트럼프 얘기를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화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지금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분명한 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되어 있는 건 맞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질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셧다운 관련해서는 그래도 쉽게 말하면 좀 잘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네. 한데 이게 어떻게 튈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대표님께서 좀 고려하고 계시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전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는 굳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전망을 할 필요는 없고 흐르는 대로 보면서 혹시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장기화되고 아니면 대치 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면서 혹시 쉬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인지 여부를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사지 못하셨던 것들 잘 담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와, 이게 추석 전에 내가 비우고 싶었는데 사실은 너무 올라서 그죠? 지금 되게 당황스럽다. 그 얘기인 즉슨 요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고 또 단기 대응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생각하신다거나 이게 방향성 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극 대응하시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치 변수니까 예. 타결이 밤에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우리 자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전망을 하고 대응하면 사실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꼬여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되게 오히려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현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고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건 현재 이게 방향성 요인은 아니다. 그럼 원래 강세장에서의 가장 큰 전력은 매수하고 조정 시 더 담아두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전에 내가 혹시 일부 현금화해서 너무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으로 인한 조정이 오면 네, 당연히 좀 담는 게 현명한 길이다.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도 뭐 여러 방송을 보면서 추석 전에 비웠으면 하는 이런 방송이 되게 불편했어요. 저 사람들 뭐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그렇죠? 도대체 무슨 불확실성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되게 좀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사실 저희 대본에 있는 질문은 예, 대본을 제가 지금 안 봐서. 네, 대본에 있는 질문은 셧다운이 증시 거품 붕괴의 계기가 될까라는 질문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대본에 있는 질문이라고 굳이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셧다운이 딱히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제 당연하죠. 마음에도 좀 들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셧다운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서 약간 투자자들의 심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크게 당할 만한 일은 혹시 없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네. 방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네. 물 흐르는 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더 장기화되고 그렇죠? 나름대로 대치 기간이 길어지면 쉬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정도를 미리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그걸 빠지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기회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손실의 어떤 우려 이런 쪽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포커싱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혹시 시장이 완전히 꺾여 내려가는 뭐 버블이 끝나는 이런 정도의 질문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맞지 않는 질문인 게 모든 버블은 금리 인상기 때 나오는 거예요. 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그렇죠? 나중에 나타나는 건데 앞서도 우리 저희 이 대의를 나눴지만 이로 인해서 잘못되면 금리 인하 요인이잖아요. 예.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정은 이거, 올 수 있어도 붕괴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정도로 합니다. 예.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연준이 지금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주요 지표를 확인을 못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에서 금리 방향을 정할 때 이럴 때는 과거 사례를 보면 비둘기적 스탠스를 취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지켜보시면 정말로 그랬습니까? 실제로 그렇고 이번에는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 마음 편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고용 지표를 못 본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 시장을 분명히 일시적이든 아니든 망가뜨릴 건 분명하거든요. 네. 정부 부분의 해고가 꽤 있을 거니 앞서도 말씀드렸죠. 18년 당시에 38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이란 고용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인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에 한 번 더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뭐 이 정도 고향이 망가지는 거라면 이게 일시적이다 아니다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파월 입장에서는 되게 노이즈 없이 그렇죠? 잡음 없이 금리 인하했으면 마음 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추석이 지나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증시를 좌우할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매크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올리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투자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이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국에 와서 우리가 아는 스타게이트에 들어간 어떤 반도체를 그렇죠? 월 90만 장 이상 얘기를 네.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야, 그동안에도 투자라는 걸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대한 관련된 어떤 그 사안들이 사실 우리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주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긴 하죠. 그게 뭐냐면 지금 정부하고 여당 측에서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더라고요. 네. 추가 상법 개정이 아마도 연휴를 끝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연휴가 끝나자마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여부를 떠나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건 사실인 거니까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흐름들을 오히려 짚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 조금 부정적인 기류를 일부 줄 수는 있지만 방향성 요인은 아닌 거고 그 뒤에 닿을 요인들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국내 변수에서도 괜찮은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질문 드리면 혼날 수도 있는데 AI 버블, 네, 이 버블에 관련된 질문인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알려진 것은 꽤 오래됐지만 네, 이번에 700조.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정말 이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AI 버블이라고 논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AI 관련해서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수익 이런 모델 이런 게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좀 비싸긴 하지만 실체가 없느냐. 버블이라는 얘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기대감만으로 해서 올리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보다는 조금 주가가 앞선 면은 있지만 그래서 조금 흔히 얘기한 과매수 또는 조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비싸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너무 과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90%가 경제학자들이에요. 아, 네. AI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에요. 아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나보면 아는 게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 하면서 알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AI라는 건 지금 AI에서 제일 무서운 게 보면 스케일링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냐? 현재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 뭐 GPU를 비롯한 엄청난 컴퓨팅 파워, 거기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엄청난 데이터, 그다음에 엄청난 전력을 쏟아 부어서 이걸 돌리면은요. 이 AI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100배, 1000배 갑자기 확 좋아져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좋아지는지 원인을 몰라요. 네. 자, 이게 왜 무섭냐면 2차 스케일링 있으면 어떡하죠? 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애들이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죠? 아, 이게 뭐가 과투자된 것 같아서 나는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메타가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오픈 AI는 투자를 그래도 몇 달 더 이어갔는데 그 사이에 스케일링 법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나머지 회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안 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기업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기업들은 이전에 뭔가 새로운 기술에 어떤 동참했었을 때 뒤처지면 망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휴대폰 회사들이 변하지 못하면서 모토로라라든가 아니면 노키아가 망가지는 모습들을 봤고 또 이전에는 구글과 야후와의 싸움에서 한 놈만 살아남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이런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내가 내려온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좋아지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면 이 상황이 과투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버블이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가는 세상에서 갑자기 여기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기업은 어느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까지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정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또 내년에 또 루빈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성능 좋은 칩을 또 스케일링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거보다 또 100배, 1000배 좋아진다.
그때는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AI 버블이다 아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예. 나중에 지나 보면 야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엄청 때려박았지만 결국 그때가 끝이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버블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AI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그분들은 그냥 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수익이 없잖아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 논리를 AI 바라보거나 신기술 바라보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경계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완전한 승자 독식의 그렇죠. 세계이기 때문에 예, 무서운 누구도 거예요. 내려올 수 없다. 예. 예. 자기도 또 답답하겠죠. 야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 게요. 제가 요즘 AI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미국 방송을 자주 보거든요. 근데 AI에서 지금 제일 미국에서 많이 투자하는 게 M7에서도 M&M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초콜릿 얘기 하나 했는데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M&M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M&M이 투자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데 투자하고도 배당을 주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버블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경제학자들은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주식하면 상당히 느끼는 거지만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경제가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분들은 나름대로 경제에 대해서 많은 식견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주식학은 안 맞아요. 일단 경제하신 분들이 주식하면 거의 99% 아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달라요. 되게 투자라는 거하고 되게 다르다고. 그래서 저도 경제는 그분들한테 배우고 그러지만 투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분리해서 보셔야지 지금도 그분들 얘기만 듣고 곧 지구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맨날 위기인 거고 맞아요. 미국도 계속 위기인 거고 프랑스도 다 망해요. 어. 근데 다 신고가야. 그죠? 그래서 먼저 내려왔더니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집값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집값 잡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가능성 없거든요. 그렇죠? 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한 2, 3년 전부터 뭐 끝났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말 다 바꿔 쓸걸요? 그러면 물론 누구 걸 얘기 듣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그걸 맹신했던 사람들은 그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으로 좀 더 자금이 흘러가게 하고 부동산을 막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원래 오늘 주제는 아니었지만 주식이 더 매력적인 걸로 만들면 부동산으로 돈이 좀 덜 가게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덜 갈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걸 감당할 돈들이 있으실까요? 야 부동산이 저렇게 오니까 나는 주식을 통해서 한번 만회해볼까라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이분들 오신 분들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래도 돈 있으면 부동산 시장으로 갈래가 사실은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 정책이 그게 맞다면 그걸 볼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있죠. 그걸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집 팔고 부동산 사면 주식 사면 그게 맞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주식대로 또 나름대로의 또 다른 주머니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워낙에 투자를 잘하시니까 제가 이것도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AI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냥 바로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요거로 그냥 넘어갈까 싶은데요. 저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 스타게이트 얘기 나올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예, 이 부분 언급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그걸 이제 금산분리 완화를 하되 모든 업종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쪽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반도체 쪽하고 이쪽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자체도 굉장히 호재죠. 어쨌든 현재 이 반도체 하는 기업들이 말 그대로 금융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자금 조달 동력이 생기는 거고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툴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동안 규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성장 잠재력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규제가. 그럼 규제가 거둬진다라면 막혔던 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SK그룹에서도 모 종목이 올라갔을 거고 뭐 삼성에서도 모 종목이 금산분리 완화로 올라갔을 거고 네.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 놓고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AI가 큰 흐름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산업이고 아직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뭐 고점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작까지는 아니지만 네. 고점은 아닌 거죠. 고점은 예. 아직 아니다. 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오늘 아주 핫했던 반도체주 중심의 랠리가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던 저 스타게이트발 이슈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저게 뭐 100% 현실화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대단히 흔히 얘기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가 이제 700조짜리인데 어쨌든 월 90만 장 이상의 추가적인 HBM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HBM 요구하면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지까지 목도했던 게 뭐냐면 야 AI가 잘 되려면 GPU도 많이 필요한데 HBM도 정말 많이 필요해. 근데 이것까지 다 짓고 나면 기존에 있던 서버도 또 갈아엎어서 또 가야 돼.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까지 계속해서. 왜냐면 이제 이 정도 규모로 지려면 지금 다들 증설을 해줘야 되는데 증설을 하게 되면 HBM 증설을 하는데 우리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레거시들이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애들은 또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 가격은 더 오를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와 이게 그냥 사이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클이 벌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엔 정말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올 초까지만 해도 제가 전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조금 시선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가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뷰를 바꿨습니다. 우리 연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그때 느꼈었던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은 예사롭지가 않았었거든요. 이거 정말 달라졌는데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캐파라면 지금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이 2배란 얘기인 건데 네. 2배까지는 다 안 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업사이드 말씀해 해주셨는데 그 상승하는 원동력의 그 가장 큰 힘은 외국인 수급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상승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기관 투자가분들이 주도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온 돈만큼의 어떤 자금들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기관들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먼저 당겨주고 우리 개인분들은 아마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투자가 조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국인들도 워낙 잘 하긴 하시지만 여전히 수급권은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더 많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외국 방송 듣는 것 중에 오랜만에 코리아를 외국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송 듣자마자 오늘 정말 외국인의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진짜 추억 속에 있던 바이코리아처럼 외국인들의 코스피 본격적인 유입이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들어올까요? 이게 움직임이 생각보다 좀 컸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몇 년 전까지 우리 시장이 좀 애매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은 다 신고가인데 우리만 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철수했던 외국인 사무소가 다시 개시가 되고 있어요. 조금 다르죠, 그러면. 매우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외국인들이 뭐 외국에서 주문을 넣거나 홍콩 통해서 넣거나 이런 식인 건데 보통 외국계 증권사들이 뭐 국내에 지점을 두고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는데 많이 없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철수했던 애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훨씬 더 본격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건 진짜 예사롭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시적 상승이면 여기서 사무소까지 개설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승세라든가 아니면 현재 움직임이 생각보다 조금 더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상승을 볼 수도 있다라고 외국인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3조 원 산 외국인은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외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산 사람들은 더 위에서 팔려고 들어온 건데 최상 오늘 3조 산 애들은 여기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전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십수년 만인 것 같아요. 10수년 만인 건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사무소를 없애고 다 없앴었어요. 저의 친구들, 동료들이 외국계 증권사 다니다가 떠나는 친구들만 계속 봐왔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어떤 산업인지 그런 산업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어떤 산업들을 보고 있나요? 오로지 반도체입니다. 오로지 반도체. 지금 반도체 거의 1, 2위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라면 원전 조선도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그래서 꾸준히 사고 있는 업종들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분석하는 게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1등부터 10등까지만 똑같이 한번 사보세요. 와. 그러면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괜히 어설픈 지금 중소형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시장은 대형주가 더 주도하는 시장인 거지 중소형주가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많은 개인분들이 어떻게 개인이 중소형주 합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형주가 더 좋고 마음도 편하고 샀다 팔아기도 되게 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변화를 감당하는 건 소형 회사들이 아니라 큰 회사들이 움직이면서 세상의 변화를 주고 있는 거고 지난 몇 년부터 우린 봤잖아요. 방산이 소형주였나요? 그렇죠? 다들 지금 움직였었던 10배 이상 났고 이랬던 대형 종목들이 대부분 다 대형주였던 공정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험을 덜 안으면서도 사실 중소형주보다 더 높은 수익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코스닥 수익률이 높습니까? 안 높잖아요. 예. 그렇죠? 바뀐 세상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코스닥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아쉽죠. 왜냐하면 일단은 좋은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괜찮다는 기업들이 요즘 나름대로 코스피 시장으로 많이 이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라는 인식 자체가 원래는 2부 리그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코스닥은 뭔가 이제 벤처라는 그렇죠? 뭔가 그래도 모험 자본인 거고 나름대로 향후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시장이야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게 여기가 우리가 본진이고 여기는 2부 리그처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금 그 중에서도 되게 괜찮은 기업들은 많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실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나가 더 아쉽다라면 코스닥에 대한 자정 기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상장을 유지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 사실 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이 주식시장 차원에서였던 그죠?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기회도 주고 그죠? 여러 기간도 주면서 제가 볼 땐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은 계속 신뢰를 찾기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물론 종목별로는 좋습니다만 예.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다소 코스닥을 접근할 때는 조금 더 신뢰를 접고 두잖아요. 요건 빨리 제가 볼 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 신세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여쭤보면 사실 그 코스닥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혹은 코스닥에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법 개정안에 걸었던 기대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다 할 변화가 잘 안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상법 개정의 수혜는 코스피지 코스닥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 코스닥이 거버넌스 문제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 거버넌스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지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코스닥은 대기업군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는 오히려 수혜 측면에서는 덜 할 거고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게요. 코스닥도 일부 기업은 있겠지만 정말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고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래소에 많지 코스닥에 많겠습니까? 재무도 열악한데 그죠? 예, 예. 상법 개정의 수혜는 명확하게 거래소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가치를 이제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게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별로 나타나지 코스닥들은 특정 기업을 빼놓고 가치주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성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가치주들은 오히려 거래소에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코스닥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코스닥의 사실 시총 상위주가 대부분 바이오 2차 전지다 보니까 그런 체질적으로 지금 코스피와의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바이오 2차 전지 전망은 좀 괜찮습니까? 2차 전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바이오는 지금 종목별로는 앞으로도 꽤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시장의 흐름과는 좀 다른 건데 바이오 기업들의 그 체력이라든가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바이오 기업들은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되게 신뢰가 없는 시장이었었어요. 그죠? 카더라가 너무 많기도 했었고 실제 기술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주가를 올린 경우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두 건도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한테 그 약에 대한 판권을 파는 그 라이센스 아웃이 정말 십몇 년만 하나 나올까 말까였는데 지금은 뭐 한 기업도 막 서너 번씩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작게 보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변한 우리 제약 바이오 시장의 이 실력 있는 강자들을 아직도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더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근데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꽤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 현재 재평가를 받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지금은 이제 솔직히 ETF보다는 종목별로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건 사실이죠. 네. 네. 확실히 많이 다르고 ETF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찬찬히 보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바이오 시장 투자해 보면은요. 나중에 결과가 좋아서 그런 거지 중간중간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진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항암제 치료 관련해서 하는데 돈 벌고 암 걸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하다. 예. 예,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암을 고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만큼 이게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노이즈도 많고 잡음도 많고 또 시장에서 뭐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신약이라는 게 태어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기업마다는 다르지만 최근에 어마어마한 기술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흔히 얘기해서 플랫폼 또는 기존에 있었던 약의 개선을 가져오는 약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특정 약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런 것들. 그러면 와 이게 되게 맞는데 편해졌어. 근데 외국인들이 이 기술 왜 사가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약은요. 보통 신약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게 신약이면은 이 특허가 걸려 있어서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이 신약 그 유지 기간이 지금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모르는데 이전에 12년이었거든요. 그 12년이 지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을 또 개발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복제약이 다 가능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약의 효과가 좀 개선되면 이걸 신약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1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적은 돈을 쓰고 나서도 신약 개발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더 많이 사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원리도 알고 계시느라 되게 편하죠. 자, 신약 개발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고 그것도 성공률이 1%도 안 되고 몇 조 원의 돈이 쏟아붓는데 아니 기존에 있던 성공한 걸 가지고 약간 이런 어떤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만 했더니 신약 개발로 된다.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되게 모르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아, 이런 어떤 그 약 시장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기업이 제약 바이오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제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이오 투자는요, 제가 주변에 이제 의대 약대에 나오신 뭐 연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모임도 있고 옆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면요. 정말 R&D를 같이 하신다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에 무슨 로또 뽑듯이 맞춰서 빨리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쉽지 않은 것 같고 마음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이 기업들의 성공을 빌면서 같이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말씀을 산업이신 것 같아요. 잘해주신 게 제 주변에도 약쟁이들 많거든요. 좋은 의미로. 예, 네. 그 약쟁이들 보면 이런 표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주식시장에 지금 대하는 게 사냥꾼들이에요. 그렇죠? 좋은 종목을 빡 해서 하는 건데 제약은 농사꾼 같은 거예요. 네. 좋은 제약사가 있으면 그걸 씨를 뿌려놓고 정말 이 기업이 연결기를 정말 인내와 고통으로 그 중간에는 태풍도 있을 것이고 홍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견딜 때 그 소출을 그 수확을 견딜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번 사람들만 우리가 봐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사실 제가 보기엔 모든 업종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애정도 가장 강할 것 같은. 그리고 네, 그런 생각이 약을 볼 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려면 좀 심플해져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번에 비만 치료제 같으면 뭐 GLP-1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냥 쉽게 하기에는 밥 안 먹게 하는 약인 거죠. 그렇죠. 예. 네. 밥 안 먹게 하는 기절을 하는 약. 그죠?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밥만 안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외롭도 낮아지고 좀 심플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GLP-1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얘기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약쟁이가 아닌데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금 더 심플하게 아 이게 이런 기저가 있구나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네. 좀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반도체, 바이오 두 가지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하게 됐는데 관세 문제라는 게 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우려되시는 점은 없는지. 반도체 관세 우리밖에 없는데 먹이면 미국만 죽어날 텐데요. 우리가 독점적 구조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도 없을 텐데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사실 관세와 관련된 업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희한한 시장인 겁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나중에 우리가 우려할 상황이 있을 텐데 현재 움직이는 관련 주도주군에서는 사실 이것과 연관된 기업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도 참 희한한 현상이라 봐야 되겠죠. 자동차가 단 한 번도 주도주였던 적이 없죠. 예, 그랬던 것처럼. 네. 네. 그렇다면 바이오 쪽의 관세는 최근에 좀 이제 노이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 매기겠다 했다가 이제 보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화이자와 또 큰 계약을 했잖아요. 화이자는 미국 내에서 약가를 50%나 인하를 하면서 3년 동안 관세 관련된 정책을 유예받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 관세 협상으로 보면 일본과 같은 사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준 사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향후 미국에 진출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냐. 우리나라도 많이 파는데. 우리나라는 네.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의 공장만 지으면 대놓고 토를 달았잖아요. 그죠? 미국이 투자를 했거나 투자 계획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 맞아요. 라는 거니까 그냥 요는 미국에 와서 공장 지을래가 우리한테는 요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한테 실제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일 약을 비싸게 팔아요. 아마 이 중에서 미국에서 병원에 다녀보신 분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여러분들 임신해가지고 애 한 번 낳으려면 돈이 천문학적인 거 아시죠? 억 단위로 들어가요. 억 단위로. 예. 우리나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싸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그죠? 전체적으로 야 너무 비싸게 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 가면 약이 비싸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한국이 제일 전 세계 약 제일 싼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진짜 의료 시스템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나라들은 저러는데 왜 똑같은 약인데 너네는 이렇게 많이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낮추고자 하는 거고 이런 어떤 일련의 트럼프의 움직임은 참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거는 어떠십니까? 사실 신안에 계실 때는 이런 질문을 답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실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여쭤볼게요. 네.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피를 많이 사면 환율이 좀 떨어질 만도 한데 여전히 1,400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 환율이 한미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좀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아직 보십니까? 통화 수합이 결정된 건 없죠. 그렇죠. 예, 만약에 나중에 결정이 돼서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게 만약에 맺어진다라면 혹시 우리가 한미 무역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굉장히 급등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어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환율이 외국인이 이렇게 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사는 만큼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네. 예, 진짜로. 여러분들 아마 요즘 증권사들 가보시면 전부 다 얘기하지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증권사들 보면 전부 다 해외 주식 하세요. 해외 주식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국내 주식 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쪽이 수수료가 되게 크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하면 대부분 무료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게 우리 귀찮을 정도예요. 그죠? 뭐 무료로 오시는 분들이 돈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 뭐 개인을 위해서 그런 건 없죠, 세상에. 우리 회사를 이용하면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해외를 하면 뭐 환전 수수료도 있을 거고 뭐래도 있을 거니 어떻게든 이득을 내기 위해서는 해외 쪽을 많이 할 거고 그 돈이 외국인이 우리 사는 것만큼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환율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옛날 같으면 무역 수지가 흑자고 그렇죠? 외국인들이 사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은 일단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미국의 대교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 미국에서 돈 벌어도 안 가지고 들어와요. 네. 그렇죠? 일단은 환전 안 하고 안 가지고 들어오고 스탠바이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우리가 외국인들 사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해외 주식을 사고 있으니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환율이 안정된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또 밑으로 내려오기엔 어려운 구조가 점차 되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수준의 지금 수준에서 환율을 결정짓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투자 수급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너무나도 많아진 거고요. 이전과는 너무 달라진 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환율과 관련된 공식은 하나였어요. 수출이 잘 되면 원화가 강세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수출이 잘 돼도 원화가 강세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가 수출보다도 투자 수요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되게 세상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현지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트럼프로 해서 더 많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들이 실제 돈을 벌어도 이제는 돈을 번 그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 수급을 읽기가 이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변수들을 감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선엽 대표님께서도 해외 주식, 미국 주식도 투자하십니까? 그럼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지금 1,400원대에서도 미국 주식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환율 때문에 못 가져가지는 않죠. 네. 어차피 AI하고 로봇은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분야별로 미국이 잘하는 게 있고 한국이 잘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훨씬 더 최적화된 기업들이 있다라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고 또 그쪽과 관련해서 또 뭐 분야별로 한국이 더 낫다라면 한국 쪽을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는 특정 시장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도 얘기했고 한국 시장도 얘기했고 산업들을 종합해서 얘기했으니까 제일 좋게 보시는 산업들을 좀 짚어주시면 미국, 한국 어느 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전히 기존에 제가 봤었던 주도주군이 바뀌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 주도주군 안에서 최근에 반도체가 더 강하게 합류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이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다. 전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스타게이트 때문에 오르는 반도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 게 단위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몇 기가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의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는 몇 기가와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타게이트만 10기가와트? 예, 10기가와트 원전이 몇 기죠? 10기.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와, 현대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저렇게 많은 반도체를 사간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와, 저 반도체는 누가 돌리나? 나중에 여러분들 시차의 차이인 거지 결국 그만한 전력이 또 필요해진 거잖아요. 갑자기. 네. 그렇죠? 자, 우리가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반도체 수요가 생긴 거죠. 반도체 수요만큼 전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아는 주도주들이 꺾인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전자가 올라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너무 잘 체력을 비축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팔 사람 다 팔고 있죠. 아우 지겨워 죽겠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반도체로 가볼까 하면서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버릴 사람 다 버렸죠. 나중에 오르면 탄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식할 때 큰 이득을 내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해봐야 수수료만 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반도체도 좋고 뭐 바이오도 좋고 뭐도 상관없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돈 버는 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지난 얘기니까 생각해 보지만 지난 몇 년부터 뭐 몇 년 전에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올랐죠. 그때 2차 전지만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겼었죠. 네. 제가 방산 얘기했을 때 방산 들고 있는 사람만 돈 벌었죠. 20배 올랐어요. 네. 거기서 뭐 반도체도 가고 뭐 가고 성공했어요? 그 수익률 따라올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따블이나 벌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전력기기는 안 그랬나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 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만큼 시장이 큰데 너무 그렇게 그럴 게 아니라 뭐든 좋으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도주 업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업종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제대로 된 업종 하나라도 제대로 된 수익을 보는 게 훨씬 여러분들 수익률 측면에서는 길게 보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전력 산업이 제일 좋다라고 하면 글로벌하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스하고 LNG죠. 네. 실제 그 관련 기업들 지금도 엄청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뭐 미국 주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미국의 전기 관련 회사도 우리 못지않게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AI 기업들보다 더 올랐어요. 특정 AI 기업들은 많이 오른 게 있지만 빅세븐보다는 더 올랐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미국의 에너지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게 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네, 그 부분은 아직 걱정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시차가 있죠. 확실히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에너지 비용을 올라가는 걸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LNG든 원전이든 지금 전부 다 있는 거 다 때려박아도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고 또는 비용들이 올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 뒤로 금리가 꽤 많이 인상이 될 때 우리는 그때 긴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근데 그 시점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투자 확대가 분명한 사이클이고 현재는 전 그렇게 생각을 확실한 합니다. 것은 미국의 전력 산업이다라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전력 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아까 전에 서학개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게 궁금한 게 지금 뭐 이제 국장을 보면 수익률이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다 뉴욕 증시에 더 많은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텐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의 매력도가 좀 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양쪽 다 매력을 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만 놓고 보면 국내 매력도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사실은 올해는 제가 볼 때도 국내가 꽤 괜찮지 않았나요? 연말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실까요? 그렇죠. 예, 세금도 안 내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 벌고 나면 22% 나중에 감당하셔야 될 건데 지나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질도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밤새 안 자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밤새 눈 시뻘게 써보고 본업도 못하는 것과 낮에 그래도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렇죠? 피곤하지 않은데 수익을 내는데 세금이 없는 것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꽤 괜찮은 기업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매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래도 올해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국장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네.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볼게요. 항상 이선엽 장군님께서는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을 때 미리 보시는 어떤 산업이 꼭 있더라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거나 좀 인기가 덜한데 이걸 좀 미리 보면 좋겠다 하는 산업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건 잡히진 않고요. 그런가요? 기존에 있던 산업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그럼 생각이 미국 듭니다. 대비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 대비 압도적인 있는 것들은 지금 뭐 있는 뭐 조방원 이런 애들은 다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이 여전히. 없으니. 네, 물론 여전히 방사는 조방. 좀 다른 개념이지만 네. 미국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기업들이 좋은 것들이 다 공통점들이 미국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미국 꼭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데 한국밖에 없는 그 특수한 것들이 지금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시장인 거죠. 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깨지기 전까지는 사실 주도주로 탈락할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예. 조방원 말씀을 해주신 지가 한 1년 반? 2년? 아니요,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 그때 여러분들 저 변압기 보시면요, 저 3년 넘었어요. 저 신문 기사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때 샀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업계 최초도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신문에도 있어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요, 네. 주변에 추천했다가 다 손절하셨어요. 이런 게 산업이냐. 그리고 정확하게 승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뭐 어차피 저 사람들 말이 맞을 것도 아니고 저분들 어차피 많이 오르면 또 앞으로 더 간다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중계 방송하는 사람과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전 달리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댓글에 뭐라고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오늘 댓글은 아주 환영한다는 댓글이 예, 더 예.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야지 예. 이게 산업이 움직이는 게 우리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 발굴한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데 제가 먼저 본 것뿐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없는 산업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의 초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큰 변화라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민을 하자라는 거죠. 그걸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해서 눈치가 빠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대단한 실력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반도체 때문에 쑥 들어간 주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제 만남으로 이제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도 나아간다. 여기에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기대 때문에 사실 네이버가 단기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반도체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합병이 제대로 성사된다면 정말 큰 그림 아닌가요? 나름대로 두 기업이 가질 수 있어서 보통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쳤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간에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둘 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건 둘이 합쳤을 때 뭔가 산업이 있는 이슈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뭐 건전지가 툭툭 떨어지네요. 저는 열매님이 건전지로 움직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죠? 로봇이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죠? 주주 간의 반대다 이런 거는 노이즈인 거고 그래서 둘이 합쳤었을 때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느냐. 그죠? 두 기업 다 전부 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들이 그려진다라면 그런 것만 보시면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미 많은 보고서들도 나왔고 여러 외신에서도 나왔지만 그 평가가 되게 우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네이버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거고 두나무는 뭐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업군이 되게 많잖아요. 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합류를 했었을 때 일단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크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나름대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면 두나무가 어마어마한 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여기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죠? 그 쇼핑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사업을 이것과 관련해서 붙여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또 두나무 같은 거 이로 인해서 상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거고요. 나스닥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죠. 뭐 꼭 나스닥에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스닥 가면 꼭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어도 되게 좋아질 수도 있는 것도 많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겁니까? 국내에서 나스닥에 가는 이유는 아마 여기서 상장 요건이 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국내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나스닥에 가든 안 가든 어쨌든 둘의 그림은 뭉치면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그림이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나무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만 수익 모델인 상황에서 여러 다른 게 가지 하나 더 같이 생긴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갈 그렇겠네요.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네, 예. 네이버 플랫폼을 타고. 예. 왜냐면 앞으로 진짜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가 상용화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럼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거의 독보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두 기업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코 작은 거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미국 공부하면서 맨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그걸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별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건 더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